당신은 너무 늦게 깨닫지 않기를. 내 안의 슬픔을 많은 이들의 기쁨과 바꾸지 않으리라. 내 몸 구석구석에서 흐르는 슬픔의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게 두지도 않으리라. 내 삶에는 눈물과 미소가 모두 있길 바라네. 눈물은 마음이 부서진 이들과 연합하게 할 것이며, 미소는 내게 기쁨이 있음을 알리는 상징이 되리라. 칼리를 지불한 눈물과 미소. 이것은 사적인 책이다. 여기서 나는 내 인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내가 사랑하거나 잃어야 했던 이들과의 일화를 들려줄 것이다. 내 환자나 교수님과 학생들, 동료 관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룰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내가 품었던 기쁨과 슬픔, 희망과 두려움, 꿈과 절망을 솔직히 내보이려 한다. 몇 개월간의 기나긴 고민 끝에 나는 비로소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털어놓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다. 또한 그 결심 이후에는 한밤중에 수도 없이 깨어나 여러 질문들로 고뇌하곤 했다. 가장 가까운 몇몇 이들에게만 털어놓았던 내 사적인 얘기들을 누가 알고 싶어 할까? 나는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속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다고 생각했을까? 나는 어떤 것을 전하고 싶었던 걸까? 이 질문들은 내 직업 정체성과 개인 정체성 사이의 갈등을 대변한다. 나는 임상 심리학자로서 트레이닝을 받고 경험을 쌓으며 감정을 철저히 제어하는 법을 터득해왔다. 여러 해 동안 배워온 바에 따르면 내 사생활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고 환자와 의사 사이에 필요한 경계선을 지키는 쪽이 바람직했다. 그러나 관계에서 신뢰를 구축하려면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기꺼이 내보일 줄 알아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다. 솔직하게 상대를 마주할 용기를 내고 그 사람의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친밀하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주저하며 안전한 방식만을 고수하려 하면 사람과 사람을 더 가까이 연결하는 공감의 힘은 축소될 것이 분명하다. 이 결정을 놓고 고민하면서 나는 공감에 관한 삶과 일터에서 얻은 교훈을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최선일지 독자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결국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결단했다. 공감은 내가 안팎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해주었다. 공감이 지닌 잠재력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그것이 내 삶에 끼친 깊은 영향력을 흔쾌히 예우할 수 있어야 했다. 그래서 나는 독자들에게 내 삶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이는 공감의 힘과 약속이 무엇인지 이해하게끔 나를 인도한 것이 바로 내 삶의 경험들임을 알게 된 덕이다. 임상이이기에 나는 절망에서 탈출할 길을 찾기 위해 괴로워하며 애쓰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그러나 공감에 관한 글을 쓸 자격이
내게 주어진 가장 큰 이유는 나 또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고민하고 분투하는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타인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뜻깊은 방식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심 어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고 또 들어주면서 우리는 시간을 들여 그 안에 있는 의미와 공통된 맥락을 찾아낸다. 이것들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주고 어둠 속에서 빛을 내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을 드러내줄 것이다. 나는 일터와 삶에서 한 가지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했다. 공감은 고통과 두려움이 드리운 어둠을 환하게 비추어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지닌 공통점을 드러내주는 빛이라는 진리 말이다. 1장 공감의 역설. 공감에는 양면성이 있다. 공감은 타인의 고유한 경험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반응할 줄 아는 능력이다. 그러나 공감의 역설은 이 선천적 능력이 상대를 돕기도 하지만 상처 입히기도 한다는 것이다.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공감에 대해 사색한다. 해변에 앉아 큰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이 엄청난 양의 물줄기가 시시각각 자신을 재형성하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수가 바뀌고 해류가 변하면서 그 안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격동하며 새로운 자리를 찾아가는 유동 상태가 된다. 거세게 부서지고 힘을 잃으면서 파도는 높은 절벽들을 침식시키고 3억 5천만 년 된 암석의 날카로운 부분들을 매끄럽게 다듬는다. 구름이 수면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동안 밝은 햇살은 알록달록한 청록빛 무늬를 군데군데 만들어낸다. 어두운 밤 먼발치에서 본 바다는 마치 다리 유리판에 아로새긴 은빛 오솔길 같은 모습이다. 해변의 내 위치에서 바다를 보노라면 그 깊이를 가늠하고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이 든다. 하지만 내가 가진 지식을 모두 동원한다 해도 여전히 탐구해야 할 미지의 영역은 허다할 것이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그 깊이를 모두 헤아릴 수 있다고 속단한다. 주위 사람들을 보며 그들을 속속들이 이해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가 하면 급변하는 여론의 흐름과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통찰과 이해를 얻으며 놀라는 때는 또 얼마나 잦은가. 조석 현상에 의해 바닷물이 드나들듯 공감의 힘은 우리 내면에 강력하게 밀어닥친다. 공감이란 부분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 물려받은 선천적인 능력이고 삶의 에너지를 제공하며 방향과 목표를 제시한다. 공감은 갑작스럽게 엄습하여 우리를 사로잡는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표현 세계 기저의 영역을 향하는 매우 정중한 지적 탐구다. 공감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풍경 속에서 우리가 균형 감각과 가치관을 유지할 수 있게 도우며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가르침으로써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가슴과 머리로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해준다. 내가 정의하는 공감은 타인의 고유한 경험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반응할 줄 아는 능력이다. 그러나 공감의 역설은
이 선천적인 능력이 상대를 돕기도 하지만 상처 입히기도 한다는 것이다. 공감은 바다의 해류처럼 어떨 때는 잔잔한 위로가 되다가도 어느 순간엔 사나운 파괴자로 둔감한다. 나는 이렇게 공감이 가진 치유와 보살핌의 힘을 전하고 싶을 때마다 리사의 이야기를 떠올린다. 훤칠하고 매력적인 30대 중반의 여성 리사는 우리와의 첫 만남 당시 분명 아주 바빠 보였다. 그녀는 나와 악수하고 자신을 소개한 뒤 큰 가죽 서류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다. 리사는 동작이 시원시원하고 똑부러졌으며 몇 분에 한 번씩 시계를 힐끗힐끗 쳐다봤다. 전 첫 미팅에서 보통 메모를 합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내가 묻자 리사는 얼굴을 약간 찡그리며 이야기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심리학자이심은 알고 있지만 전 장기적인 치료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대체 의학 역시 전문 분야라고 들었는데 저 또한 진정 효과나 수면에 도움이 될 만한 건강 보조제 같은 걸 찾고 있을 뿐이죠. 이렇게 바쁘지 않다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도 고려해 보겠지만 지금 당장은 하루하루를 그저 무사히 버텨낼 수 있게 해줄 뭔가가 더 필요하네요. 그녀가 신속한 해결책만을 원하고 겉으로 보이는 증상을 넘어 더 깊은 탐구를 하는 것에 반감을 보여 나는 조금 속도를 늦춰야겠다고 생각했다. 무언가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고 그녀를 도우려면 그게 뭔지 알아내야만 했다. 건강 보조제에 대한 질문도 좋고 스트레스에 관련된 그것들의 효능도 알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우선 당신에 대해 더 알아야겠네요. 빠른 해결책을 바라는 건 이해하지만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는 채 조언을 한다는 건 무책임한 일이죠. 몇 가지 질문을 해도 괜찮을까요? 미간을 더욱 찌푸리고 입을 꽉 담은 리사의 얼굴에는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야 라고 쓰여 있는 듯 했다. 알겠어요. 꼭 필요하다면 이라 대답한 그녀는 티가 나게 창밖을 응시하며 불편하다는 듯 자세를 고쳐 앉았다. 시간을 할애해줘서 고맙다는 인사 뒤 나는 그녀에게 기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결혼은 하셨나요? 네. 자녀는요? 6살, 8살에 어린 두 딸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세요? 보스턴 소재 전자기업에서 중급 임원직을 맡고 있어요. 얼마 전 크게 승진했고 출장을 자주 다니죠. 하루에 10시간 정도 일해요. 부모님 연배는 어떻게 되시나요? 어머니는 65이시고 언니 둘에 오빠가 하나 있어요. 전 막내고요. 아버님 이야기는 빠뜨리셨군요. 내가 말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대답하는 리사의 눈가가 순식간에 촉촉해졌다. 유감입니다. 혹시 언제 돌아가셨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3년 전에요. 4월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녀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3년 전 이맘때네요. 리사는 고개를 끄덕인 뒤 갑자기 몸을 숙이고는 손가방 속 뭔가를 찾기 시작했다. 그 무의식적인 빠른 행동으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감정적 지점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리사가 눈을 내리뜬 채 계속해서 가방을 뒤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정수리만이 보일 뿐이었다. 얼마 후 그녀는 몸을 펴고 내게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죄송해요.
그녀는 휴지 뭉치를 손에 들고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녀는 휴지로 눈가를 닦으며 물었다. 오직 하나뿐이잖아요. 하나요? 뭐가요? 아버지 말이에요. 내가 말했다. 리사가 잠시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그녀 내면에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본 듯했다. 깊은 한숨을 내쉰 리사의 눈에 이내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아버지 이야기만 하면 울게 돼요. 그녀는 미안하다는 듯 이야기했다. 언니들은 저보고 이제는 극복하라고 해요. 제가 어린애처럼 굴고 있다더군요. 당신의 처지를 완전히 알진 못하지만 아버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걸 어린애 같다고 할 순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말했다. 리사는 양볼에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지만 굳이 그걸 멈추려 애쓰지 않았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오히려 당신의 눈물은 아버지를 향한 애정이 아주 깊고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죠. 네, 전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어요. 너무도 그리워요. 아버지를 떠나 보냈으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벌써 3년이나 흘렀는데도요. 물론이죠. 지금 제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라고 말하는 그녀의 눈은 내 표정을 살피고 있었다. 그래요. 하지만 앞으로 알아가야 할 것들이 더 많겠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리사는 조금 더 편한 자세를 취하고선 내게 아주 슬프고 지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어 한 해 전에 실직당한 뒤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남편에 대해 얘기를 시작했다. 리사는 고액의 주택 대출을 앞으로 어떻게 갚아 나가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으며 어린 두 딸이 엄마의 긴 업무 시간과 아빠의 우울증을 잘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상담이 끝나갈 무렵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둑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모두 다 잘 되고 있는 척 하는데 온 힘을 쏟아왔거든요. 하지만 실은 내게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니 정말 홀가분하네요. 리사의 자아 인식이 순식간에 확장되고 깊어지는 공감적 이해의 순간이었다. 우리가 공감을 바탕으로 소통하기 시작하자 그녀의 세계는 점진적으로 확장되었고 그래서 리사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된 것이다. 자신의 슬픔과 두려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은 그녀는 스스로를 더 잘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때로는 쉽지 않았던 언니들과 남편, 자녀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시야가 확장된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감정을 탐구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다지는데 힘과 노력을 쏟기로 결심했다. 이처럼 공감은 늘 솔직한 자기 평가를 수반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자기 변화의 가능성을 드러낸다. 처음에 리사가 바랬던 대로 스트레스 이야기나 들어주고 건강 보조제를 소개하는 건 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또 그녀가 이런 것들로 단기적 효과를 얻게 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곳으로 그녀의 고통이 사라지진 않았을 것이다. 공감의 인도를 받은 나는 그녀가 원하는 것과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꼭 같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이 부분이 중요하네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꼭 같지만은 않다. 머릿속에 명심해 놔야겠습니다. 나는 그녀 겉모습 뒤에
내면을 살피며 리사의 어려움과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속도를 한층 낮춘 우리는 그녀에게 정말 중요하다 여겨졌던 문제들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고, 그녀가 자신만의 고유한 경험과 그 안에서 느낀 감정들을 더 폭넓고 깊이 이해하게 하는데 집중했다. 그것은 우리가 뜻깊은 관계 속으로 진입하고 서로를 진정시키는 과정이었다. 리사의 이야기는 공감의 건설적이고 유익한 측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감은 우리가 상대를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해주는 원동력이다. 하지만 공감은 어두운 단면도 갖고 있으며 파괴적인 목적을 위해 쓰일 수도 있다. 공감이 마음 따뜻한 사람들만의 특권은 아니라는 의미다. 나는 공감의 어두운 단면을 처음으로 이해했던 20년 전의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당시 나는 서재에 앉아 자기 심리학의 진보라는 학술 논문집을 읽고 있었다. 쏟아지는 전문 용어들의 약간의 따분함을 느끼며 각 장을 대강 훑던 중에 정신분석학자 하인즈 코헛의 논문이 눈에 들어왔다. 코헛은 이름이 신기하네. 코헛은 공감의 이타적이고 건설적인 목적에서뿐만 아니라 파괴적인 용도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하며 나치를 예로 들었다. 나치는 지상의 사람들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괴이한 소리에 극심한 공포심을 느끼게끔 유도할 목적으로 급강하 폭격기에 시끄러운 사이렌을 달았다. 타인의 마음과 영혼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읽게 하는 공감의 힘을 악용, 피해자들을 두려움으로 내몰아 파멸시키려 한 것이다. 나치의 가학적 공감에 대한 코헛의 분석을 읽고 나는 갑작스런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그 순간 공감의 상상 이상의 막강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공감의 어두운 면에 대한 코헛의 통찰을 통해 나는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되는 이 능력 속에 역설이 존재하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괴로움에 빠진 사람들과 매일같이 상담하며 그간 내가 얻은 경험들이 갑자기 불가사의하게 느껴졌고 이제야 그 깊이와 넓이를 겨우 가늠할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나는 이 뒤엉킨 수수께끼를 풀어내야 했다. 공감은 어떻게 이타주의, 자비, 자기 희생, 사랑 등 인생의 가장 고귀하고 보람찬 경험으로 우리를 인도하면서도 한편으론 인간 영혼이 가장 구석지고 어두운 곳에 도사리고 있는 속임수와 배반을 폭로할 수 있는 걸까? 나도 어떤 부분을 찌르면 내가 아픈 것처럼 저 사람도 요 부분을 찔러보면 아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잘 아픈 부분을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진짜 공감의 역설이네요. 나치와 같은 가학주의자들만이 공감을 가지고 타인을 조종하는 것은 아니다. 코헛은 영업사원들도 공감의 힘을 빌려 쓸 줄 안다고 덧붙인다. 그들은 엄격하고 권위적인 톤과 부드럽고 달래는 말투를 번갈아 사용하며 고객의 방어 태세를 흐트린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훈육할 때 말 안 들으면 혼나 라는 식의 명령조와 부드럽고 애정어린 목소리로 자녀의 감정에 호소하는 화법을 함께 쓰는 것과 유사하다. 코헛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영업사원은 고객의 내면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공감적 접촉을 시도한다.
어린 시절 우리는 명령과 회유를 거의 동시에 당하며 어른들에게 순종해 왔다. 나 역시 영업 사원들의 이러한 수법에 익숙하고 속임수에 능한 그들이 어떻게 먹잇감을 궁지에 몰아넣는지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가장 속이기 쉬운 목표물을 조용히 탐색한 뒤 빠르고 과감하게 접근하며 치명타를 가할 것이다. 한 번은 어떤 영업사원이 나의 지긋한 여성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 생각해보세요, 부인. 부인에겐 새 차가 꼭 필요합니다. 저렇게 오래된 차를 몰고 다니시면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선 단호하고 엄격한 톤을 벌인 후 다정하고 부드럽게 말한다. 이렇게 부드러운 가죽을 만져본 적 있으신가요? 승차감은 또 얼마나 좋은지 도로가 울퉁불퉁해도 전혀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잠시 후 영업사원은 시계를 보며 15분 후에 다른 약속이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 제 매니저에게 연락해서 다른 곳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게 해드릴게요. 어떠세요? 라고 이야기한다. 나는 자라면서 아버지로부터 사기꾼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다. 아버지는 고급 가구만을 취급하는 가구점을 운영하셨고 장사 수완도 좋으셨으며 손님들이 싸구려 모조품이 아니라 조금 비싸더라도 품질이 좋은 당신의 제품을 선택하게끔 설득할 줄 아셨다. 제품에 자신 있고 도덕적인 분이셨던 터라 고객들의 신망도 점차 두터워졌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을 조종하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도 했다.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아버지는 상대의 주된 동기를 판단하는 요령을 익혔다. 아버지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건지 아니면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환심을 사려는 건지 구별하는 요령 말이다. 아버지가 나를 가르치면서 가장 강조하신 것은 상대의 특징과 의도를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이었다. 12시간의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시면 아버지는 커피 한 잔과 담배를 들고 의자에 앉아 내 하루가 어땠는지 묻곤 하셨다. 내 이야기를 다 들으신 뒤엔 조언을 주시곤 했는데 사람들의 주의를 식별하기 위해 마음과 영혼을 읽어내는 방법을 탁월하게 잘 가르쳐 주셨다. 아서 항상 기억하렴. 아버지는 그 다음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내 손목을 움켜잡고 말씀하셨다. 네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널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단다. 또 네가 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실은 그냥 널 무서워하고 있을 수도 있고 말이지. 상대의 눈을 보렴. 그리고 그 사람이 너를 똑바로 바라보는지 아니면 네 눈길을 피하려고 하는지 눈여겨봐라. 상대가 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꾸 다리를 바꿔가며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진 않은지 네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자기가 가장 좋은 친구라며 널 설득하려 하려는지도 생각해봐. 이 사람은 나한테서 뭘 얻으려는 걸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렴. 그리고 그런 행동의 근원이 무엇일지 항상 생각해 보거라. 마지막 문장에서 아버지는 늘 내 손목을 더욱 세게 감싸쥐곤 하셨다. 진심으로 날 위하는 사람들과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나를 이용하려 드는 이들로부터는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아버지는 상대의 성격을 침착하고 주의 깊게 파악하는 법을
알려주셨다. 언젠가 아버지께서 내 일터를 찾아오셨던 날이 기억난다. 그날 나는 평소 존경하고 있던 동료를 한 명 소개해 드렸는데 아버지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서, 아서, 그 사람을 존경한다니 제정신이니? 네가 말하는 동안 그 남자를 지켜봤는데 그는 네 눈을 보려 하지 않았단다. 네 말을 잘 듣지도 않고 그저 자기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리더구나. 말을 할 때는 꼭 설교를 늘어놓는 것 같았지. 아버지는 마지막 포인트를 강조하기 위해 목소리 톤을 높였다. 아서 그 사람의 바지를 봤니? 너무 짧더구나. 7cm는 더 길어야 적당할 것 같더라. 나는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아버지는 아주 진지했다. 그 사람 바지가 너무 짧더라니까, 아서. 이름이 아서였네요. 아버지는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셨다. 좀처럼 밑을 내려다보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래. 자기가 너무 고귀한 탓에 너나 나 같은 다른 이들에겐 관심이 없지.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고 고고한 척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어. 아버지는 흡사 투시력을 쓰듯 공감을 통해 사람들을 판단했다. 또한 내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읽는 법을 터득하여 그들의 진심을 파악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당신의 지혜를 전수해 주셨다. 정신분석학자인 하인즈 코헛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공감이 갖는 건설적 힘과 파괴적 힘을 모두 이해하고 계셨다. 그 전까지 나는 아버지가 상대의 표정과 몸짓을 주의 깊게 분석하는 것이 공감과 관련된 일임을 몰랐다. 그러나 나치와 영업사원이 어떻게 공감을 악용하여 목표물을 교묘히 이용했는지 분석한 코헛의 글을 읽고 나니 그것들 사이에 확실히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완전히 매료된 나는 공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다. 공감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까? 공감은 어떤 사람들을 움직일까? 또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강간범은 연약하고 젊은 여성을 차로 유인하기 위해 부드러운 말로 상대를 구슬린다. 이처럼 공감이 남을 조종하기 위한 파괴적인 일에 악용될 수 있다면 잠재적 피해자 역시 공감을 사용해서 상대의 악의를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공감을 이용하여 상대의 감정을 착취하고 행동을 조종할 수 있다면 그와 반대로 공감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일도 가능할 거란 뜻이다. 공감은 창인 동시에 방패이기도 한 것이다.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런 공감 능력도 무수한 것 같아요. 상대방의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이 사람의 자존감을 낮추고 나를 더 의지하게 만들지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공감을 향한 내 열정은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강렬해졌다. 만약 당신이 공감에 대한 학술적 논문을 찾고 있다면 이 책은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연구하는 과학자가 아니라 상처 입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상담하는 임상이이며 공감과 친밀감 사이의 관계성을 연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공감이 어떻게 사람들의 유대를 강화시키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달하며 오해로 찢어진 관계를 꿰매고 자의식을 잃은
이들이 자신감과 믿음, 신뢰를 되찾게 하는가다. 나는 남녀노소를 불문한 모든 이들에게 공감을 하나의 평가 도구로 사용하는 법을 가르친다. 상대가 선의와 호의를 품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를 속이거나 해치기 위해 공감을 악용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나는 이 책에서 다양한 연구자들의 업적을 다루고 그들의 공감을 주제로 수행한 흥미진진한 실험 분석의 결과들을 소개하려 한다. 이제 심리학 연구자들은 공감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탐구하고 있다. 남녀가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 무의식적 공감과 통제적 공감의 차이, 우리의 감정이 행동에 끼치는 영향, 얼굴 표정이나 몸짓이 분노나 두려움, 기쁨 같은 특정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이끌어내는 흥미로운 과정 등이 그 예들이다. 과학자들은 대체로 객관적 태도를 견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공감의 열정을 보이며 흠뻑 빠진 이들도 있다. 존경하는 연구자인 텍사스 대학교의 심리학자 윌리엄 이케스는 공감을 주제로 다양한 책을 출간했으며 자신의 책 공감 정확도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발언을 한다. 공감적 추론은 우리가 매일 실천하는 마음 읽기다. 그것은 아마도 마음이 이뤄낼 수 있는 두 번째로 위대한 업적일 것이다. 첫 번째는 물론 의식 그 자체다. 우선 우리는 의식이라는 것 덕분에 스스로 생각하고 느낄 줄 아는 존재로서의 자신을 인식하고 깨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공감 능력이 있다. 타인의 감정에 자신을 실제로 이입하고 그들의 생각과 신념, 동기와 판단을 헤아림으로써 서로를 깊은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우리를 연결하는 끈으로서 공감은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도록 돕고 고통에 처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며 이성에 힘입어 정서적 균형을 찾도록 가르치고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이상을 추구하도록 격려한다. 공감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조각조각 부서진 원형질처럼 이 행성을 떠돌며 안녕이라는 인사도 없이 서로 부딪히고 튕겨나가길 반복할 것이다. 깨어있지만 무감각하고 의식이 있지만 무신경하며 감정이 차 있어도 그것을 이해하거나 그것에 영향을 주지도 못할 테고 말이다. 공감은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우리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더욱 충만하고 또 전심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지 알려준다. 공감의 주 관심사는 변화와 성장, 확장이다. 자신의 삶을 타인의 삶으로 확장시키고 타인의 영혼에 성심껏 귀를 기울여 다급하게 속삭이는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바로 공감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어떤 기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에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공감은 이러한 질문들을 탐구하려 한다. 활달하고 호기심이 많은 공감은 언제나 순간순간의 소통에 관심을 쏟는다. 공감 안에는 시인의 영혼과 어린아이의 심장, 현자의 지혜가 존재한다. 물론 이것은 공감이 선의의 목적을 위해 건설적으로 사용되었을 때의 일이다. 내가 들려줄 이야기에서는 공감이 어두운 면 역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한다. 사람들은 매일 공감을 사용하여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가령 일터의 상사는 부하의 직업 윤리에 호소하거나 실직에 대한 위협을 가하며
초과 근무를 강요할 수 있고, 연인들은 자신의 말 실수를 잊게 하기 위해 상대를 구슬리거나 추켜 세울 때도 있다. 어린아이가 맘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 불만의 표출이기도 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돌려놓으려는 노골적인 작전이기도 하다. 아빠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이젠 우리가 단둘이 보낼 시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16살짜리 내 딸 엘레이나가 풀 죽은 목소리로 말하고는 내게 애교 섞인 미소를 보낸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저랑 에리카를 데리고 쇼핑몰에 가 주실 수 있어요? 딸에게 다른 속셈이 있음을 알지만 아이의 꼬드김은 여전히 사랑스럽다. 그것이 바로 포인트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파악할 수만 있다면 상대에게 호응할지의 여부는 당신에게 달린 것이다. 공감은 안전하게 네 라고 말해도 되는 때와 아니요 라고 하는 편이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더 현명한 때를 분별하도록 가르친다. 또한 공감은 제한 범위를 설정하고 경계선을 긋는 법을 잘 안다. 공감은 당신을 보호함과 동시에 인생의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 수 있게 한다. 선의를 위해 건설적으로 쓰이는 공감은 인간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들 사이에 오래 묵은 깊은 골짜기를 메운다. 나는 그간 수백 명의 환자들과 소통하면서 이해의 다리를 놓아주는 공감의 힘을 목격했다. 공감이 그 저력을 발휘하여 긴장을 해소시키고 동시에 우리를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제는 인간이 그 어떤 능력보다도 공감이 애정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열쇠가 되며 많은 이들의 삶을 해치는 외로움, 두려움, 걱정, 절망의 해독제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